엄마를 부탁해. 신경수. 일장 아무도 모른다.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오빠 집에 모여있던 너의 가족들은 군밑 끝에 전단지를 만들어 엄마를 잃어버린 장소 근처에 돌리기로 했다. 일단 전단지 초안을 짜보기로 했다. 옛날 방식이다. 가족을 잃어버렸는데, 그것도 엄마를 잃어버렸는데, 남은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몇 가지 되지 않았다. 실종신고를 내는 것, 주변을 뒤지는 것, 아무나 붙잡고 이런 사람 보았느냐 묻는 것,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남동생이 인터넷에 엄마를 잃어버리게 된 이유와 잃어버린 장소와 엄마의 사진을 올리고 비슷한 분을 보게 되면 연락해달라고 게시하는 것. 엄마가 갈만한 곳이라도 찾아다니고 싶었으나 이 도시에서 엄마 혼자 갈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었다. 글을 쓰는 사람이니 문안 작성은 네가 해라. 오빠가 지명했다. 글을 쓰는 사람. 너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다가 들킨 것처럼 귀밑이 붉어졌다. 과연 네가 구사하는 어느 문장이 잃어버린 엄마를 찾는 데 도움이 될지. 1938년 7월 24일생이라고 엄마의 생년월일을 적는데 엄마는 1936년생이라고 했다. 주민등록상에만 38년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36년생이라는 것이다. 너는 처음 듣는 얘기였다. 아버지는 그 시절엔 다 그렇게 했다고 했다. 태어나서 100일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아이들이 많아서 2, 3년 키워본 다음 호적에 올렸다는 것이다. 38이라는 숫자를 36이라고 고쳐 적으려는데 오빠가 신상 명세서이니 38년생으로 적어야 한다고 했다. 이건 우리가 만드는 전단지이고 여기가 동사무소나 구청도 아닌데 사실보다 등록된 것을 적어야 하나? 의문이 들었지만 너는 묵묵히 36이라는 숫자를 다시 38로 고쳤다. 그러면 7월 24일이라는 엄마의 생일은 제대로 된 것일까? 생각하면서 너의 엄마는 몇 해 전부터 내 생일은 따로 챙기지 마라 했다. 아버지의 생일이 엄마의 생일 한 달 전이었다. 예전엔 생일이나 다른 기념할 일이 생기면 너를 비롯한 도시의 식구들이 제이씨의 엄마 집으로 이동하곤 했다. 다 모이면 직계만 22이었다. 엄마는 식구들이 모이는 왁자한 상태를 좋아했다. 식구들이 모이게 되면 며칠 전에 새 김치를 담그고 시장에 나가 고기를 끊어오고 치약과 칫솔들을 준비했다. 돌아갈 때 한 병씩 나눠주려고 참기름을 짜고 참깨들깨를 따로 볶아 찌었다. 가족들을 기다릴 즈음 너희 엄마는 동네 사람들이나 시장통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얘기할 때 단연 활기를 띠었고 은근히 자부심이 배어나는 몸짓과 말투를 보였다. 헛간에는 엄마가 철 따라 담가놓은 매실즙이며 산딸기즙이 담긴 크고 작은 유리병들이 실기였다. 도시의 식구들에게 퍼줄 황석어젓이며 멸치 속젓이며 조개젓갈들이 엄마의 항아리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양파가 좋다는 말이 들리면 양파즙을 만들어서 겨울을 앞두고는 감초를 넣은 늙은 호박즙을 짜서 도시의 식구들에게 보냈다. 너희 엄마 집은 도시의 식구들을 위해 사시사철 뭔가 제조하는 공장과도 같았다. 장이 담가지고 청국장이 발효되고 쌀이 찌어지는. 언제부턴가 도시 식구들이 제이시에 가는 일보다 엄마가 아버지와 함께 도시로 오는 일이 많아졌다. 그러다가 아버지와 엄마의 생일도 도시의 식당에서 밥을 먹는 걸로 대신하기 시작했다. 그래야 움직임이 단출하긴 했다.
급기야 엄마는 내 생일은 아버지와 함께 쇠자 했다. 한여름이라 날도 더운데다 이틀 사이로 지내야 하는 여름 제사가 2번이나 있는데 그 틈에 언제 생일을 다 챙기겠냐고 했다. 처음에 너희 가족들은 엄마가 그리 주장해도 그게 무슨 소리냐며 엄마가 도시에 오지 않으려 하면 몇 번이라도 시골집에 내려가 엄마 생일을 챙기곤 했다. 그러다가 아버지 생일에 엄마의 선물까지 함께 사기 시작했고 엄마 생일 당일은 슬그머니 지나가게 되었다. 식구들 숫자대로 양말 사기를 좋아했던 엄마의 장롱엔 가져가지 않은 양말들이 수북이 쌓이기 시작했다. 이름 박소녀, 생년월일 1938년 7월 24일생, 만 69세, 용무, 흰머리가 많이 섞인 짧은 파마머리, 광대뼈 튀어나온 하늘색 셔츠에 흰 재킷, 베이지색 주름치마를 입었음. 잃어버린 장소 지하철 서울역. 엄마의 사진을 어느 걸 쓰느냐를 두고 의견이 갈라졌다. 최근 사진을 붙여야 한다는 데는 모두 동의했지만 누구도 엄마의 최근 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너는 언제부턴가 엄마가 사진 찍히는 걸 매우 싫어했다는 걸 생각해냈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도 엄마는 어느 틈에 빠져나가 사진에는 엄마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 칠순 때 찍은 가족 사진 속의 엄마 얼굴이 사진으로 남은 가장 최근 모습이었다. 그때의 엄마는 물빛 한복을 입고 미장원애가 업스타일로 머리를 손질하고 입술에 붉은 빛이 도는 루즈를 바른 한껏 멋을 낸 모습이었다. 사진 속 엄마는 실종되기 전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 그 사진을 따로 확대에 붙여본들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걸 알아보지 못하리라는 것이 내 동생의 의견이었다. 인터넷에 그 사진을 올렸더니 어머님이 예쁘시네요. 길을 잃어버릴 분 같지 않은데요 라는 댓글이 올라온다고 했다. 너희는 각자 엄마의 다른 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찾아보기로 했다. 큰 오빠는 너에게 문구를 더 보충해보라고 했다. 네가 큰 오빠를 물끄러미 바라보자 좀 더 호소력 있는 문구를 생각해보라고 했다. 호소력 있는 문구, 어머니를 찾아주세요 라고 쓰니 너무 평범하다고 했다. 어머니를 찾습니다 라고 쓰니 그게 그거고 어머니라는 말이 너무 정중하니 엄마로 바꿔보라고 했다. 우리 엄마를 찾습니다 라고 쓰니 어린애스럽다고 했다. 윗부분을 보면 꼭 연락 바랍니다 라고 쓰자 큰오빠가 넌 대체 작가라는 사람이 그런 말밖에 쓸 수 없냐? 버럭 소리를 질렀다. 큰오빠가 원하는 호소력 있는 문구가 무엇인지 너는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호소력이 따로 있어? 사례를 한다고 쓰는 것이 호소력이야. 작은오빠가 말했다. 사례를 섭섭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쓰자 사례를 섭섭지 않게? 이번엔 올케가 그렇게 적으면 안 된다고 했다. 분명한 액수를 적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고. 그럼 얼마를 적을까요? 100만원? 그건 너무 적어요. 300만원? 그것도 적은 것 같은데. 그럼 500만원? 500만원 앞에서는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다. 너는 500만원의 사례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적고 마침표를 찍었다. 작은 오빠가 사례금 500만원으로 고치라고 했다. 남동생이 500만원을 다른 글자보다 키우라고 했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 엄마의 사진을 찾아보고 적당한 게 있으면 바로 내 메일로 보내주기로 했다. 전단지 문안을 더 보충해서 인쇄하는 일은 네가, 그것을 각자에게 배송하는 일은 남동생이 맡기로 했다. 전단지 나눠주는 아르바이트생을 따로 구할 수도 있어. 네가 말하자. 그건 우리가 해야지. 큰오빠가 말을 받았다. 평일엔 각자 일을 하는 틈틈이, 주말엔 모두 다 함께. 그렇게 언제 엄마를 찾아? 네가 투덜거리자 큰오빠는 해볼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어.
이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하는 일이다고 했다. 해볼 수 있는 일 뭐? 신문 광고? 신문 광고가 해볼 수 있는 일이 다야? 그럼 어떻게 할까? 내일부터 모두 일을 그만두고 이 동네 저 동네 무조건 헤매고 다닐까? 그렇게 해서 엄마를 찾을 수 있다고 보장만 되면 그리 해보겠다. 너는 큰 오빠와의 실랑이를 그만두었다. 지금까지의 습성, 오빠니까 오빠가 어떻게 해봐라고 늘 미루던 습성이 이런 상황에도 작동하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너는 큰오빠와의 실랑이를 그만두었다. 지금까지의 습성, 오빠니까 오빠가 어떻게 해봐라고 늘 미루는 습성이 이런 상황에서도 작동하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너의 가족들은 큰 오빠 집에 아버지를 두고 서둘러 헤어졌다. 헤어지지 않으면 또 싸우게 될 것이다. 지난 일주일 동안 줄곧 그래왔다. 엄마의 실종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상의하러 모였다가 너희 가족들은 예기치 않게 지난날 서로가 엄마에게 잘못한 행동들을 들춰냈다. 순간순간 모면하듯 봉합해온 일들이 툭툭 긁어지고 결국은 소리를 지르고 담배를 피우고 문을 벅차고 나갔다. 너는 엄마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처음 듣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식구들 중에서 서울역에 마중 나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고 성질을 부렸다. 그러는 너는 입을 다물었다. 너는 엄마를 잃어버린 것조차 나흘 후에나 알았으니까. 너의 가족들은 서로에게 엄마를 잃어버린 책임을 물으며 스스로도 상처를 입었다. 오빠 집에서 나온 너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다가 엄마가 사라진 지하철 서울역에서 내렸다. 엄마를 잃어버린 장소로 가는 사이 수많은 사람들이 내 어깨를 치고 지나갔다. 아버지가 엄마 손을 놓친 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네 어깨를 앞에서 뒤에서 치고 지나갔다. 누구도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너의 엄마가 어쩔 줄 모르고 있던 그때도 사람들은 그렇게 지나갔을 것이다. 네가 도시로 가기 위해 엄마 곁을 떠나기 며칠 전 엄마는 너의 손을 잡고 시장통 옷가게로 갔다. 네가 아무 장식이 없는 민자 원피스를 고르자 엄마는 어깨와 치마 끝단에 프릴이 달린 것을 네 앞에 내밀었다. 이거 어떠냐? 너는 에이 하며 밀쳤다. 왜? 입어보렴. 그때만 해도 젊었던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프릴 달린 원피스와 엄마가 머리에 쓴 때에 쩐 수건은 서로 다른 세상처럼 대조적이었다. 유치해요. 네 말에 엄마는 그러냐? 하면서도 아쉬움이 남는지 자꾸만 원피스를 앞뒤로 살폈다. 내가 너라면 이걸 입어보겠구만. 유치하다고 말한 게 미안해서 그건 엄마 취향도 아니잖아 했을 때 너의 엄마는 아니다. 엄마는 이런 옷이 좋아. 입을 수 없었을 뿐이다. 했다. 한 인간에 대한 기억은 어디까지일까? 엄마에 대한 기억은? 엄마가 곁에 있을 땐 까마득히 잊고 있던 일들이 아무 데서나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통에 너는 엄마 소식을 들은 뒤 지금까지 어떤 생각에도 1분 이상 집중을 할 수가 없었다. 기억 끝에 어김없이 찾아드는 후회들. 그때 그 옷을 입어라도 볼걸. 너는 어쩌면 엄마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을지도 모를 자리에 무릎을 접고 앉아보았다. 기어이 네가 원하는 민자 원피스를 고른 뒤 너는 이 서울역에 도착했다. 너를 서울에 데려다 주러 온 엄마는 위압적으로 내려다보는 빌딩도 무찌를 듯한 걸음걸이로 오가는 인파 속에서도 너의 손을 꼭 잡고 광장을 걸어가 시계탑 밑에서 오빠를 기다렸다. 그 엄마가 길을 잃다니. 지하철이 들어오는 불빛이 보이자 사람들이 몰려들다가 앉아있는 네가 거치적거리는지 힐끔거렸다. 너희 엄마가 지하철 서울역에서 아버지의 손을 놓친 그때 너는 중국에 있었다. 북경에서 열린 북페어에 동료 작가들과 함께 있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너희 엄마를 지하철 서울역에서 잃어버린 그 시간은 네가 북페어의 한 부스에서 중국어로 번역된 네 책을 들여다보고 있던 때이기도 했다.
아버지는 왜 택시를 타지 않고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만 안 탔어도. 아버지는 기차역이 지하철역과 연결되어 있어 굳이 택시를 타러 나가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굳이 택시를 타러 나가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모든 일은, 특히 나쁜 일은 발생하고 나면 되짚어지는 게 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싶은 것. 가족들은 왜 다른 때와 달리 아버지 엄마가 둘이서 작은 오빠 집에 찾아갈 수 있다는 말을 따랐을까? 가족 중 누군가 서울역이나 고속버스 터미널로 아버지 엄마를 마중 나가는 것은 늘 해오던 당연한 일이었는데 도시에서 어딘가로 이동할 때면 가족들이 승용차나 택시를 이용하던 아버지는 왜 그때 지하철 탈 생각을 했을까? 엄마는 아버지와 함께 막 도착한 지하철을 타려 했다고 했다. 아버지가 지하철을 타고 보니 엄마가 없었다고 했다. 하필 번잡한 토요일 오후였다. 엄마는 인파에 떠밀려 아버지 손을 놓쳤고 허둥지둥하는 사이에 지하철이 출발해버린 것이다. 엄마의 가방은 아버지가 들고 있었으므로 너희 엄마가 빈손으로 지하철역에 혼자 남았을 때 너는 부표에서 나와서 천안문 광장으로 가고 있었다. 북경은 3번째 걸음인데도 천안문 광장에 발을 디뎌본 적이 없었다. 버스 안에서 승용차 안에서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한 곳이었다. 안내를 맡은 학생은 저녁 때까지 시간이 남으니 천안문 광장에 가보겠느냐고 했고 너희 일행들은 그에 따랐다. 네가 택시를 타고 자금성 앞에서 내렸을 때 지하철 서울역에 혼자 남은 너희 엄마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자금성으로 걸어 들어가다가 너희 일행은 되나왔다. 북경은 온 도시가 공사 중이었다. 이듬해에 있을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라고 했다. 자금성도 일부분만 개방하고 공사 중인데다가 곧 문 닫을 시간이었다. 영화 마지막 황제의 늙은 후이가 어린 시절을 보낸 자금성에 돌아와 어린 관광객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며 옥자에 숨겨놓은 귀뚜라미 상자를 꺼내 보이던 장면이 떠올랐다. 뚜껑을 여니 그때까지도 살아있던 후이가 어린 시절 가지고 놀았던 귀뚜라미. 네가 천안문 광장으로 건너가려던 때 그때 너희 엄마는 어깨를 치고 지나가는 인파 속에서 우두커니 서 있었을까? 누군가 데리러 오기를 기다렸을지도 모른다. 자금성과 천안문 광장을 이어주는 길도 공사 중이었다. 광장은 바로 앞에 보였지만 복잡한 미로를 통과하고 또 통과한 뒤에야 그곳에 설 수 있었다. 네가 천안문 광장 하늘에 떠있는 연들을 보고 있을 때 너희 엄마는 지하도에서 체념한 듯 주저앉으며 네 이름을 불렀을지도 모른다. 천안문의 철문이 열리고 일개분대는 될 듯한 공안들이 다리를 높이 들며 행진해서 오성 홍기를 내리는 걸 구경하고 있을 때 너희 엄마는 지하철 서울역 구내의 미로를 헤매고 다닌 듯하다. 그때의 너희 엄마를 보았다는 옆 구내 사람들이 증언이 그것을 뒷받침한다. 그들은 너희 엄마로 추정되는 한 늙은 여인이 아주 천천히 걷고 있는 걸, 간혹 주저앉아 있는 걸, 에스컬레이터 앞에 하염없이 서 있는 걸 보았다고 했다. 너의 엄마인 듯한 한 늙은 여인이 오래 역에 앉아 있다가 도착하는 지하철을 타는 걸 봤다는 이도 있었다. 너희 엄마가 어디론가 사라진 그 밤에 너는 일행들과 밤택시를 타고 북경의 휘황한 먹자거리에 나가 붉은 불빛 아래서 56도쯤 되는 중국술을 맛보며 붉은 기름에 볶은 뜨거운 게 요리를 먹고 있었던 거다. 아버지가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 엄마와 헤어진 지하철 서울역으로 다시 가보았으나 엄마는 없었다고 했다. 아무리 지하철을 못 탔기로 어떻게 길을 잃을 수 있어요? 안내판이 다 붙어있는데. 어머님 전화 걸 줄도 모르시나? 공중전화로 전화 한 통만 걸면 되는데. 올케는 지하철을 타지 못했다고 아들 집도 찾지 못하겠느냐며 엄마에게 다른 일이 생긴 거라고 했다. 다른 일?
그것은 엄마를 어떻게든 예전의 엄마로 여기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었다. 엄마는 길을 잃을 수도 있어. 네 말에 올케는 눈을 빤히 봤다. 언니도 알잖아. 엄마가 어떤 상태인지. 올케가 나는 모르는데요 하는 표정을 지었다. 너의 가족은 알았다. 엄마가 어떤 상태인지. 엄마가 이대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도. 엄마가 글을 읽을 줄 모른다는 것을 너는 언제 알았을까? 네가 처음 쓴 편지는 엄마가 도시로 나간 큰 오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받아 적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 너희 오빠는 너희가 태어난 마을이 속한 소읍에서 정규 고등학교를 마치고 1년 동안 혼자서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한 뒤에 발령을 받아 도시로 나갔다. 자신이 낳은 자식과 엄마의 첫 작별이었다. 전화가 없던 그때의 유일한 통신수단은 편지를 쓰는 것이었다. 도시로 간 오빠는 편지지에 큼직큼직한 글씨로 엄마에게 편지를 써보내곤 했다. 너의 엄마는 오빠의 편지가 도착하는 날을 귀신같이 알았다. 그 마을엔 오전 11시쯤 우편 집배원이 커다란 가방을 자전거 앞에 매달고 오곤 했다. 오빠의 편지가 오는 날엔 엄마는 밭에 있다가도 도랑에서 빨래를 하다가도 집에 들어와 우편 집배원이 전해주는 오빠의 편지를 직접 받곤 했다. 그러고는 네가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네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는 너를 뒷마루로 데리고 가서 오빠의 편지를 꺼내 내밀었다. 큰 소리로 읽어보라 했다. 집을 떠난 너희 오빠의 편지는 어머님 전 상서라고 시작되었다. 어머님 전 상서로 시작되었다. 편지 쓰기 방식을 교과서에서 배운 듯이 오빠는 시골집의 안부를 묻고 도시에 있는 자신의 안부를 전했다. 빨래는 일주일에 한 번 당숙모에게 갖다 주면 빨아준다고 쉬어 있었다. 엄마가 당숙모에게 간곡히 당부한 일이었다. 밥은 잘 사먹고 있고 동사무소 숙직실에서 당번을 서주는 일로 숙소도 얻었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 오빠는 이 도시에 나오니 무엇이든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다고 하고 싶은 일도 많다고 썼다. 꼭 성공해서 언젠가는 엄마를 편하게 해줄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20살이던 오빠는 능청스럽고 늠름하게도 이러니 어머님 제 걱정은 마시고 아무쪼록 어머님 건강을 챙기셔야 합니다. 라고도 썼다. 오빠의 편지를 큰 소리로 읽다가 네가 편지지 너머로 엄마를 넘겨다 보면 너희 엄마는 뒤란의 토란대나 장 항아리를 눈 하나 깜짝 않고 응시하고 있었다. 편지를 읽어주는 너의 목소리를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엄마의 귀는 토끼처럼 쫑긋 세워져 있었다. 편지를 다 읽고 나면 너희 엄마는 너에게 엄마가 부르는 말을 편지지에 적으라고 했다. 엄마가 불러주는 첫 마디는 형철이에게였다. 형철은 너희 큰오빠 이름이었다. 너는 엄마가 불러주는 대로 형철이에게라고 오빠 이름을 적었다. 엄마가 마침표를 찍으라고 하지 않았지만 이름 뒤에 점 하나를 찍었다. 엄마가 형철아라고 부르면 너는 형철아 느낌표라고 적었다. 할 말을 잊은 듯이 엄마가 형철아를 부른 뒤에는 침묵을 지키면서 너는 쏟아지는 단발머리를 귀 뒤로 넘기고 볼펜을 든 채로 귀를 쫑긋 세우고 편지지를 들여다보며 엄마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날씨가 차졌구나 라고 불러주면 너는 날씨가 차가워졌구나 라고 썼다. 형철이에게 라고 불러준 뒤 엄마의 다음 말은 날씨에 관한 것이었다. 여긴 봄이 와서 꽃이 피었구나. 여름이 시작되어 논바닥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추수철이라 논두둑에 콩이 가득이다. 엄마가 사투리를 쓰지 않을 때는 오빠에게 전할 말을 불러줄 때뿐이었다. 아무쪼록 여기 걱정은 말고 네 한 몸 건사 잘하길 바란다. 어미가 바라는 것은 그것 하나뿐이다. 형철이에게로 시작한 엄마의 말은 내게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해서 어미가 미안하다로 감정의 급물살을 탔다. 네가 편지지에 또박또박 엄마의 말을 받아 적을 때 너희 엄마의 손등엔 굵은 눈물이 툭 떨어지곤 했다. 너희 엄마가 불러주는 마지막 말은 늘 똑같았다.
아무쪼록 밥은 굶지 말고 다니거라. 엄마가. 너는 그 집의 셋째였으므로 내 위의 오빠들이 집을 떠날 때마다 엄마가 겪는 작별의 슬픔과 고통과 염려를 지켜보았다. 큰오빠를 보내고선 너희 엄마는 새벽마다 장독대의 장항아리를 닦았다. 우물이 앞마당에 있어서 물을 길어 오기만도 힘든 일이었는데 뒷곁을 가득 채운 항아리들을 하나하나 다 닦았다. 뚜껑도 열어 앞뒤로 윤이 나도록 닦았다. 행주질을 하는 너희 엄마의 입에서는 노래가 흘러나왔다.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쓰라린 이별만은 없었을 것을. 손은 연방 찬물에 행주를 담갔다가 꺼내고 비틀어 짜고 항아리 사이를 오가느라 바쁜데 엄마의 입에서는 어느 날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가 흘러나왔다. 그때 네가 엄마 하고 부르면 뒤돌아보는 너희 엄마의 우직한 소 같은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다. 어느 항아리 앞에서 엄마가 형철아 오빠 이름을 부르며 힘이 빠진 듯 주저앉았을 때 너는 슬그머니 엄마에게서 행주를 빼내고 엄마의 팔을 높이 들어 너희 어깨를 안게 했다. 엄마가 너희 큰오빠를 사랑하는 방식은 학교에서 야간 자습을 마치고 돌아온 오빠에게만 라면을 끓여주는 일이었다. 네가 가끔 그에게 그때 이야기를 하면 라면 가지고 뭘 그래? 라고 응수했다. 라면 가지고라니 그때 라면이 최고 맛있었는데 숨겨놓고 먹는 것이었다니까 해도 도시에서 자란 그는 뭐 그렇게까지 싶은 모양이었다. 새로 등장한 라면은 그동안 너희 엄마가 만들어준 모든 음식의 맛을 무력화시켰다. 엄마는 새로 나온 라면을 사다 장독의 빈 항아리에 숨겨놓고 늦은 밤에 큰오빠에게만 끓여주고 싶어 했다. 라면 끓이는 냄새 때문에 너를 비롯한 다른 형제들이 일제히 눈을 떴다. 그 밤에 라면 냄새 때문에 잠을 깬 너와 너희 형제들에게 엄마가 니들은 그냥 자거라 엄하게 말하면 너와 너희 형제들은 막 라면을 입에 넣으려는 큰오빠를 일제히 바라보았다. 미안해진 그가 라면 한 젓가락씩을 먹게 하면 그제야 엄마는 먹을 것은 어찌 그리 금세 안다냐들 하면서 솥에 물을 가득 붓고 라면 한 개를 다시 끓여와 너희 형제들에게 나눠주곤 했다. 라면 가닥보다 국물이 더 많은 그릇을 받아들고 흐뭇해하던 그런 때가 있었다. 너의 엄마는 수많은 항아리들을 닦다가 라면을 숨겨놓았던 항아리 앞에서 결국 오빠를 향한 마음을 어찌하지 못하고 철철 울곤 했다. 오빠들이 집을 떠날 때마다 슬픔에 빠지는 엄마에게 네가 해줄 수 있는 일은 그들이 보내온 편지를 소리내 읽어준 뒤 엄마의 말을 받아 적은 편지를 학교 가는 길에 우체통에 넣어주는 일뿐이었다. 그랬으면서도 너는 왜 엄마가 문자의 세계에 단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까마득히 모르고 지냈을까? 엄마에게 편지를 읽어주고 엄마의 말을 대신 써주면서도 엄마가 그를 몰라서 어린 너에게 의지하는 것이라고 왜 생각해 본 적이 없을까? 너는 엄마의 부탁들을 텃밭에 나가 아욱을 뜯어오라거나 기름집에 가서 석유를 사오라는 것과 같은 심부름으로 받아들였다. 너마저 엄마 집을 떠난 뒤에 엄마가 그 일을 다른 이에게 맡긴 것 같지는 않다. 너는 발신인이 엄마로 된 편지를 단 한 통도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 어쩌면 네가 편지를 쓰지 않아서일까? 전화 때문이었을 것이다. 네가 집을 나올 무렵엔 마을 이장집에 공동전화가 놓였다. 그 마을에 처음 생긴 전화였다. 아침마다 하며 마이크를 시험하는 소리 뒤에는 누구네 집 서울서 전화 왔으니 어서 와서 받으라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오곤 했다. 서울로 안부를 전하던 형제들도 마을이 공동전화로 전화를 걸어왔다. 마을에 공동전화가 생긴 뒤부터는 식구를 타지로 내보낸 이들은 논에 있거나 밭에 있거나 마이크 소리가 들리며 모두들 누구를 찾나 귀를 기울이곤 했다. 모녀관계는
서로 아주 잘 알거나 타인보다 더 모르거나 둘 중 하나다. 지난 가을까지만 해도 너는 너희 엄마를 잘 안다고 생각했다. 엄마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엄마가 화났을 때 어떻게 해야 누그러지는지, 엄마가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누가 지금 엄마가 뭘 하고 있는지 아느냐고 물으면 고사리를 말리고 있을걸요? 일요일이니 성당에 가셨겠는데 10초 내에 대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너의 생각은 지난 가을에 조각이 났다. 엄마에게 너란 존재가 딸이 아니라 손님이 된 듯한 기분을 느낀 것은 엄마가 네 앞에서 집을 치울 때였다. 어느 날부턴가 엄마는 방에 떨어진 수건을 집어 걸었고 식탁에 음식이 떨어지면 얼른 집어냈다. 예고 없이 엄마 집에 갈 때 엄마는 너저분한 마당을 깨끗하지 못한 이불을 연방 미안해했다. 냉장고를 살피다가 네가 말려도 반찬거리를 사러 시장에 나갔다. 가족이란 밥을 다 먹은 밥상을 치우지 않고 앞에 둔 채로도 아무렇지 않게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 관계다. 어질러진 일상을 보여주기 싫어하는 엄마 앞에서 네가 엄마에게 손님이 되어버린 것을 깨달았다. 어쩌면 너는 그보다 더 오래전 엄마가 너를 도시로 데려다 준 뒤부터 엄마에게 손님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너의 엄마는 너를 도시로 보낸 뒤로는 너를 혼내지 않았다. 그 전이 너희 엄마는 어쨌든가 네가 조금만 무엇을 잘못해도 세차게 꾸지람했다. 아주 오래전 엄마의 입에 붙어 산 말들 중 하나는 계집애가였다. 대부분 오빠들과 너를 구별할 때 그 말을 쓰곤 했는데 사과나 포도 같은 것을 집어먹을 때는 물론이고 걸음걸이, 옷매무새, 말투에 대해서도 엄마는 계집애를 내세우며 너희 본성들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다가 엄마는 간혹 수심에 잠기며 네 얼굴을 이르기 들여다보았다. 풀먹인 이불 호청을 판판하게 하기 위해 양끝을 맞잡아 당겨야 하는데 상대가 없어 어린 너를 마주 앉힐 때나 밥을 뜸들이기 위해 너에게 재래식 부엌의 아궁이에 불쑤시개를 집어넣게 할 때 엄마는 어두운 얼굴로 너를 바라보곤 했다. 어느 해 추운 겨울날 우물에서 제사상에 오를 홍어 껍질을 벗기다가 엄마는 칼을 든 채로 너는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했다. 그래야 다른 세상으로 갈 수가 있다. 그때 엄마의 말을 너는 알아들었을까? 엄마가 스스럼 없이 너를 혼낼 때는 네가 엄마를 더 자주 불렀던 것 같다. 엄마라는 말에는 친근감만이 아니라 나를 좀 돌봐줘 라는 호소가 배어있다. 혼만 내지 말고 머리를 쓰다듬어줘. 옳고 그름을 떠나 내 편이 되어줘 라는. 너는 어머니 대신 엄마라는 말을 포기하지 않았다. 엄마를 잃어버린 지금까지도 엄마라고 부를 때 너의 마음에는 엄마가 건강하다고 믿고 싶은 마음도 섞여 있었다. 엄마는 힘이 세다고. 엄마는 무엇이든 거칠 게 없으며 엄마는 이 도시에서 네가 무언가의 좌절을 겪을 때마다 수학이 저편에 있는 존재라고. 지난 가을 네가 엄마 집에 간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이제는 네가 집에 간다고 하면 할 일이 많아질 엄마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엄마 집은 네가 그날 이른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갔던 PC에서는 먼 거리였다. 이른 아침 비행기를 타기 위해 첫 새벽에 머리를 감고 집을 나설 때만 해도 너는 제이시로 엄마를 보러 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PC에서 제이시로 가는 길은 너의 오피스텔이 있는 도시에서 바로 가는 것보다 교통이 더 불편하고 길도 멀었다. 너도 예기치 않은 일이었던 거다. 네가 집에 다다랐을 땐 대문이 열려 있었다. 현관문도 열려 있었다. 도시에서 다음날 그와 점심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밤기차를 타고 돌아올 생각이었다. 네가 태어난 곳이지만 엄마의 집이 있는 마을은 이제 네게 낯선 곳이다.
어린 시절을 보낸 흔적이래야 도랑의 팽나무들 몇 그루 남아있는 게 전부다. 팽나무들. 새 그루의 팽나무는 고목이 되어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다. 그래서였을 것이다. 너는 엄마 집에 갈 적이면 큰 도로가 있는 길을 두고 팽나무가 있는 도랑 쪽으로 길을 잡곤 했다. 거기로 가면 집으로 들어가는 뒷문이 나왔다. 오래전에 작은 문 앞에 마을 공동 우물이 있었다. 집집마다 상수도가 설치되면서 우물은 자연스럽게 메워졌으나 그 우물을 기억하는 너희 작은 문으로 들어서기 전에 문득 우물이 있던 자리에 잠깐 서 있었다. 그 우물을 기억하는 너는 작은 문으로 들어서기 전에 문득 우물이 있던 자리에 잠깐 서 있었다. 완강한 시멘트를 발로 툭툭거려 보기도 했다. 예전에 그곳에 마르지 않던 우물이 있었던 것이 사실일까? 마음이 야릇해졌다. 이 골목의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고도 항상 찰랑찰랑 물이 고여있던 그 우물은 저 캄캄한 속에서 어쩌고 있을까? 너는 그 우물이 메워지는 걸 보지 못했다. 어느 날 모처럼 엄마의 집에 가보니 우물은 사라지고 시멘트 길이 나 있었다. 아직도 시멘트 저 아래 우물에 물이 찰랑찰랑 고여 있으리란 상상을 거두지 못하는 것은 우물이 메워지는 걸 너의 눈으로 보지 못해서일 것이다. 메워진 우물 위에서 다시 서성이다가 작은 문 안으로 들어서며 엄마 하고 불렀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막 기울기 시작한 가을볕이 서양집 마당에 가득 차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 살폈지만 거실에도 방에도 엄마는 없었다. 집안은 어수선했다. 식탁 위 물병 뚜껑은 열려있고 물컵은 개수대에 놓여있었다. 거실 바닥에 깔린 돗자리엔 걸레바구니가 엎어져 있었고 소파엔 아버지가 벗어놓은 듯 때묻은 셔츠가 팔을 벌리고 있었다. 서양집인 탓에 사위어가는 중인데도 강한 빛이 빈 공간에 스며 있었다. 엄마! 텅 비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너는 엄마! 하고 한 번 더 불러보았다. 그러곤 현관문을 열고 되나오다가 옆마당의 문이 달리지 않은 헛간에 놓인 평상 위에 엄마를 발견했다. 엄마는 평상에 누워 있었다. 엄마! 불렀으나 대답이 없었다. 신발을 곧져 신고 엄마를 바라보며 헛간 쪽으로 걸어갔다. 헛간에선 마당을 내다볼 수 있었다. 오래전 그곳에서 엄마는 누룩을 빚곤 했다. 헛간 옆의 돼지막을 터놓아서 헛간은 제법 쓸모있게 변했다. 벽에 선반을 달아 이제 사용하지 않는 부엌 살림을 쌓아놓았고 그 아래는 엄마가 담근 것들이 유리병에 담겨 놓여 있었다. 오래된 평상을 헛간에 옮겨 놓은 건 엄마였다. 옛집이 허물리고 양옥집이 지어지면서 입식 부엌에서 편하게 하지 못하는 부엌 일들을 그곳에서 하곤 했다. 김치를 담그기 위해 붉은 고추를 틀에 넣고 간다든지 들쑥날쑥한 콩대를 베어와 앞뒤로 뒤져가며 찾아낸 콩을 깐다든지 고추장을 담근다든지 김장 배추들을 간한다든지 메주콩을 말린다든지 헛간 옆의 개집이 텅 비어 있었다. 개줄이 풀린 채 마당에 널려 있었다. 그제야 엄마 집에 들어섰을 때 개의 기척이 없었다는 것도 깨달았다. 눈으로는 개를 찾으며 엄마 곁에 갔는데 엄마는 기척이 없었다. 엄마는 방금 전까지 볕에 말린 호박을 썰고 있었는가 보았다. 도마와 칼과 호박이 밀쳐져 있고 낡은 대바구니엔 고만고만하게 썰린 호박이 담겨 있었다. 처음에 너는 엄마가 잠이 들었나 생각했다. 엄마는 낮잠을 자는 분이 아니었다는 생각에 엄마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엄마는 이마에 손등을 얹고서 무언가를 참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엄마의 입술은 벌어져 있고 어찌나 이마를 강하게 찌푸렸는지 미간에 굵은 철사 같은 주름이 져 있었다. 엄마! 네가 불러도 엄마는 눈을 뜨지 않았다. 엄마! 엄마! 네가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엄마를 마구 흔들자 너희 엄마가 실눈을 떴다. 눈이 붉게 충혈되고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너희 엄마는 네가 누군지 모르는 것 같았다.
고통에 짓눌린 채 엄마의 얼굴이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음흉한 것이 너희 엄마의 머리를 찍어내리고 있지 않음에야 지울 수 없는 표정이었다. 너희 엄마는 다시 눈을 감았다. 엄마! 너는 너도 모르게 평상에 올라 엄마의 비참한 얼굴을 너희 무릎에 올려놓았다. 엄마의 얼굴이 무릎에서 미끄러져 내리지 않도록 겨드랑이에 팔을 넣었다. 어떻게 엄마를 이렇게 혼자 두는가? 누가 엄마를 거기에 헛간에 내버리고 간 듯 너희 의식이 분한 생각이 드는 순간 스쳤다. 분한 생각이 순간 스쳤다. 인간이란 그렇게 이기적이다. 그 순간 너는 엄마를 헛간에 내버린 사람이 따로 있기라도 한 듯 노여움을 느끼며 분개했으니 말이다. 너희 엄마를 헛간에 혼자 둔 건 다름 아닌 너이기도 한데 지나치게 놀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법이다. 앰뷸런스를 불러야 하나? 엄마를 방으로라도 옮겨야 하나? 아버지는 어디 갔나? 생각들이 두서없이 오갔으나 너는 정작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엄마를 무릎에 누이고 내려다보았다. 그토록 고통에 일그러진 엄마의 비참한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이마를 찍어 누르는 듯한 엄마의 손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엄마는 맥이 빠진 채 숨을 몰아쉬었다. 고통이 짓누를 때 안간힘을 쓰며 거기에서 벗어나 보려고 했던 긴장이 한순간에 풀린 듯 엄마의 팔다리가 축 늘어졌다. 엄마! 엄마의 육체를 끌어안으려 하는 너의 심장이 뛰었다. 너는 처음으로 엄마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가만히 눈을 뜬 엄마의 동공이 내게서 멎었다. 왜 네가 눈앞에 있는지 놀랄만도 한데 너희 엄마의 동공은 동요가 없었다. 무엇에 반응하기에 힘이 달려 보였다. 얼마 뒤에 엄마는 생기를 잃은 무감각한 얼굴로 너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희미하게 중얼거렸다. 너는 귀를 기울였다. 나는 네 이모가 죽었을 때 울 수조차 없었단다. 핏기를 잃은 엄마의 얼굴이 너무나 공허해서 나는 뭐라 위로조차 할 수 없었다. 이모의 장례식은 봄에 있었다. 너는 장례식에 가지 못했다. 장례식은커녕 이모가 1년 가까이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 병문안도 한 번 가지 못했다. 그러고서 너는 무엇을 했을까? 어린 시절 이모는 네게 또 다른 엄마였다. 너에게 또 다른 엄마였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산을 하나 넘어 있던 이모 집에 가서 살았다. 이모는 너의 형제 중 유독 너를 친근해했다. 네가 엄마를 닮아서였을 것이다. 이모는 넌 네 애미랑 국화빵이다 했다. 엄마와 함께 보낸 어린 시절을 재현하듯 이모는 너와 함께 토끼밥을 주었고 너의 머리를 새 갈래로 따주었다. 보리쌀에 쌀을 얹고 밥을 지어 너에게만 밥을 담아주었다. 밤이면 너를 무릎에 누이고 옛날 이야기를 해주었다. 네 머리맡에 넣어주던 이모의 팔. 이모는 이 세상을 떠났어도 아직 너에겐 젊은 이모의 채취가 기억날 정도다. 이모는 빵집을 하는 이종사촌의 아이를 돌봐주며 노후를 보냈다. 너의 이모가 아이를 업은 채 계단에서 넘어져 병원에 실려가 알게 된 것은 암이 온몸에 퍼져 손을 쓸 수조차 없다는 사실이었다. 너의 엄마는 너에게 그 소식을 전하며 불쌍한 언니 라고 했다. 왜 여태 그걸 몰랐대요? 건강진단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구나. 너희 엄마는 이따금 죽을 끓여가서 이모의 입속에 떠넣어주고 돌아오곤 했다. 너희 엄마가 가끔 전화를 걸어 어제는 이모에게 다녀왔단다. 깨죽을 쑤어봤는데 맛나게 먹더라 하는 얘기를 너는 조용히 들었다. 너희 이모가 죽었다는 얘기를 엄마는 맨 먼저 너에게 전화로 알렸다. 언니가 죽었다. 너는 오지 마라 바쁘니까. 너희 엄마의 그 말 때문이 아니라 원고 마감에 매여 있어 너는 이모의 장례식에 갈 수도 없었다. 이모의 장례식에 다녀온 오빠가 너에게 엄마 얘기를 했다. 엄마가 너무 많이 슬퍼할까봐 걱정했는데 정작 엄마는 울지도 않고 장지에도 가지 않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엄마가 오빠는 이상한 일이었지만 엄마 뜻대로 해드렸다고 했다. 그런데 그 헛간에서 고통으로 얼룩진 비참한 얼굴에서 겨우 깨어난 엄마가 나는 네 이모가 죽었을 때 울 수조차 없었단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왜 그랬어? 울고 싶으면 울지. 무감각해 보이긴 하지만 점점 네가 알고 있는 엄마의 얼굴로 돌아오는 것에 조금은 마음이 놓인 네가 물었다. 너희 엄만 눈을 무심하게 껌뻑였다. 나는 이제 울 수조차 없어. 머리가 터질 것 같이 아파. 너는 석양빛을 받으며 너희 무릎에 얹힌 엄마의 얼굴을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응시했다. 엄마가 두통을 알았었나? 울 수조차 없을 정도로? 곧 송아지를 낳을 암소처럼 빛나고 둥글던 엄마의 검은 눈은 주름 속에 거의 감춰져 작아져 있었다. 붉은기가 사라진 두툼한 입술은 건조한 채 붙어 있었다. 너희 이모의 죽음 앞에서도 울 수 없을 만큼 엄마가 극심한 두통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너는 평상시 홀로 떨어져 있는 엄마의 외로운 팔을 들어 배에 얹어주었다. 일생을 노동에 찌든 엄마의 손등에 퍼진 검버섯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너는 더 이상 엄마를 안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는 생각을 했다. 너희 외삼촌이 살아있을 때다. 타지에서 떠돌다가 제이시로 돌아온 너희 외삼촌은 수요일이면 엄마를 찾아왔다. 특별히 볼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왔다가 엄마의 얼굴이나 보고 가는 게 다였다. 어느 때는 방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대문에서 동생 하고 불러서 잘 있는가 묻고는 너희 엄마가 마당으로 나가볼 새도 없이 그럼 나 가네 하고서 자전거를 돌려세워 돌아가기도 했다. 네가 아는 한 엄마와 외삼촌은 그리 다정한 사이는 아니었다. 네가 모르는 시절 어쩌면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외삼촌이 아버지에게 꽤 많은 돈을 꿔갔는데 그걸 갚지 않았던 것 같다. 너희 엄마는 이따금 그 이야기를 꺼내며 외삼촌을 원망하곤 했다. 외삼촌이 진 빚 때문에 고모나 아버지 얼굴을 바로 보지 못하겠다고 했다. 빚은 외삼촌이 졌지만 빚을 갚지 못한 게 너희 엄마를 힘들게 했던 것 같다. 외삼촌에게서 4, 5년간 소식이 끊어졌을 때 엄마는 네 외삼촌은 대체 어디서 뭘 하는지를 입에 달고 살았다. 너는 엄마가 외삼촌을 걱정하는 건지 원망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지금의 엄마 집이 새로 지어지기 전의 일이다. 지금은 지상에 없는 그 집의 마루는 마당과 대문을 향해 놓여 있었다. 네가 엄마 집에 가 있을 때인데 누군가 대문을 밀고 들어오는 소리가 나고 연이어 동생 있는가 하는 소리가 들렸다. 너와 방 안에서 귤을 까먹고 있던 엄마가 그 목소리를 듣고 화다닥 방문을 열고 나갔다. 어찌나 빨랐는지 몰랐다. 누구이기에 저리 반가울 걸까? 궁금해 너도 뒤따랐다. 잠시 마루에 서서 대문 쪽을 살피던 엄마가 대문간에 서 있는 존재를 향해 오빠! 소리를 치며 내달았다. 신발을 신는 둥 마는 둥 하고 외삼촌이었다. 바람같이 달려간 너희 엄마는 외삼촌이 가슴팍에 주먹을 내지르며 오빠! 오빠를 불렀다. 너는 마루에 선 채로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너희 엄마가 누군가를 향해 오빠 하고 부르는 소리를 처음 들었다. 외삼촌을 말해야 할 때는 늘 너의 외삼촌이라고 했다. 잠시 너를 멍하게 한 것의 정체는 너는 곧 알아차렸다. 외삼촌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닌데 엄마가 외삼촌을 향해 오빠 반가운 콧소리를 내며 달려가는 것을 목격했을 때 왜 그렇게 놀랐는지를. 아, 엄마에게도 오빠가 있었구나. 새삼스럽게 깨달았던 것이다. 네가 엄마를 생각하며 혼자 웃을 때가 있는데 그날의 엄마, 늙은 엄마가 어리광 섞인 목소리로 오빠 외치며 마루를 뛰어내리고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간의 외삼촌에게로 달려가던 그 모습이 연상될 때이다. 그때의 엄마는 너보다도 더 어린 소녀였다. 엄마의 그 모습은 너희 뇌리에 박혔다. 엄마에게도 라는 상상을 하게 했다. 당연한 일을 왜 그제서야 깨달았는지.
너에게 엄마는 처음부터 엄마였다. 너희 엄마에게도 첫걸음을 뗄 때가 있었다거나 3살 때가 있었다거나 12살 혹은 20살이었다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12살 혹은 20살이 있었다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너는 처음부터 엄마를 엄마로만 여겼다. 처음부터 엄마로 태어난 인간으로. 엄마가 너희 외삼촌을 두고 오빠 부르며 달려가는 그 순간의 엄마를 보기 전까지는 엄마도 네가 오빠들에게 갖는 감정을 마음속에 지니고 사는 인간이란 깨달음은 곧 엄마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겠구나로 전환되었다. 그때부터인 것 같다. 간혹 너는 실제로는 1936년에 태어났으나 호적의 1938년으로 기록된 엄마의 유년을, 소녀 시절을, 처녀 시절을, 신혼이었을 때를, 너를 낳았을 때를 생각해보곤 했다. 헛간에 쓰러져 있는 엄마를 두고 도시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아버지는 국악원 사람들과 속초에 갔다고 했다. 이틀 뒤에나 돌아온다고. 급심한 고통에서 벗어났을 뿐 엄마는 입을 벌리고 웃지도 못할 만큼 두통에서 해방되지 못했다. 웃을 수만 없는 게 아니라 울지 못할 정도였다. 엄마는 병원에 가보자는 너희 말도 알아듣지 못했다. 엄마를 헛간에서 방으로 데리고 오는 동안에도 너희 엄마는 머리가 울리는지 가만 걸었다. 엄마와 얘기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한참이 걸렸다. 엄마는 늘 머리가 아프지만 지독하게 아픈 경우는 이따금이라고 했다. 그 순간이 지나면 견딜만 하다고. 엄마의 두통을 오빠들은 알까? 아버지는 너희 도시로 돌아가면 오빠들에게 엄마의 두통을 알리고 엄마를 큰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엄마는 움직일만 해지자 너에게 돌아가지 않아도 되느냐고 물었다. 너는 언제부턴가 엄마 집에 가도 서너 시간 머물다 곧 도시로 돌아오곤 했다. 너는 다음날 그와의 약속을 떠올렸지만 엄마에게 오늘은 자고 갈 거야 라고 대답했다. 그때 엄마의 입가에 번지던 미소. 네가 피시의 어시장에서 사가지고 온 살아있는 문어를 엄마와 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둔 채 아주 오래전처럼 음식을 애써서 만들지 않은 소박한 밥상 앞에 마주 앉았다. 물김치와 두부조림과 멸치볶음 그리고 구운 김을 반찬으로 조용히 밥을 먹었다. 이따금 엄마가 밥을 김에 싸서 내밀면 너는 어릴 때처럼 가만히 받아 먹었다. 밥을 다 먹고 소화를 시키기 위해 엄마와 너는 집을 사이에 두고 빙빙 돌았다. 어린 시절을 보낸 그 집이 아니지만 예전처럼 마당과 옆마당과 뒷마당이 통해 있었다. 뒤란이 장독된 항아리들이 즐비했다. 어린 시절에는 간장과 고추장과 소금, 된장들이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빈 항아리들이 엄마와 네가 앞서거나 뒤따르며 집 앞뒤를 몇 바퀴 도는 어느 사이에야 엄마는 생각난 듯 너에게 갑자기 왜 집에 왔는지를 물었다. 피시에 갔다가. 피시는 여기서 멀자녀. 서울서 오는 거보다 멀텐디. 그랬어. 그리 집에 한 번 올 틈이 없는 것 같더니 어찌 피시에 왔다가 여기 올 생각을 다 했냐? 너는 대답 대신 어둠 속에서 멀어진 끈을 붙잡듯 엄마의 두툼한 손을 찾아 잡았다. 너도 너의 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였다. 너는 엄마에게 이른 아침 피시의 점자 도서관에 강연을 하러 갔었다고 말했다. 점자 도서관? 엄마가 물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손으로 짚어가며 읽는 글자, 그게 점자야.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뒤란과 앞마당과 옆마당을 다시 몇 바퀴 도는 사이 너는 엄마에게 피시에 다녀온 얘기를 해주었다. 몇 해 전부터 그곳 점자 도서관의 사서는 네가 와주길 청했지만 공교롭게도 그때마다 다른 일과 겹쳐서 응하지 못했다고. 초봄에 또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고도. 막 너의 신간이 출간된 때였다. 점자 도서관 사서는 너의 신간을 가지고 점자책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점자.
너는 점자에 대해 문외한이었다. 엄마에게 설명해준 대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자라는 상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점자책을 만들고 싶다라는 말은 네가 아직 읽지 못하고 있는 책을 생각할 때처럼 막연히 들고 있을 때 사서가 점자로 책을 만드는 걸 허락해 주었으면 한다고 했다. 사서가 허락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면 네가 점자 도서관에 가는 일은 이번에도 성사되지 않았을지 모른다. 사서가 발음한 허락이라는 말이 너의 마음을 움직였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쓴 글을 읽겠다고 그들끼리 통하는 문자로 책을 다시 만드는 걸 허락해 달라고 한다. 너의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너는 무기력해지며 그러지요 라고 대답했다. 사서는 점자책이 완성될 무렵이 11월이고 11월은 점자의 날이 있는 달이라고 했다. 그날 도서관에 와서 책 기증식을 했으면 한다고 했다. 일이 왜 이렇게 되었지 싶었으나 그러지요 한 말을 번복할 수는 없었다. 초봄의 일이라 11월이면 먼 날이라고 여긴 것도 한몫했을 것이다.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 봄,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으며 11월도 왔다. 그리고 그날이었다. 세상의 대부분의 일들은 생각을 깊이 해보면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뜻밖이라고 말하는 일들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뜻밖의 일과 자주 마주치는 것은 그 일의 앞뒤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증거일 뿐. 점자 도서관에 간 일도 거기에서 마주친 일들도 네가 점자 도서관이라는 곳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할 여유가 있었다면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너는 봄과 여름, 가을 동안 늘 분주했다. 점자 도서관으로 향하는 그날조차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오전 10시의 약속 시간에 늦을까봐 전전긍긍했다. 8시에 출발하는 비행기 시간에 겨우 맞추어 PC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점자 도서관에 다다라 대기실로 들어가니 점자 도서관 관장이 자원봉사자의 안내를 받으며 네 앞에 앉았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손을 내밀었다. 너는 긴장을 숨기려고 안녕하세요 쾌활하게 말하며 도서관장이 내민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부드러웠다. 행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도 도서관장은 네가 쓴 책 이야기를 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데다가 네가 쓴 작품을 읽었다는 그에게 너는 미소를 띤 채 고개만 끄덕였다. 네가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그런 보지 못할 텐데도 그날은 점자의 날, 그들의 축일이었다. 강당에 들어서니 400여 명은 될 듯 싶은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이 안내를 받으며 막 강당에 들어서는 사람들도 보였다. 중년의 여자와 남자, 노인과 청년들이 뒤섞여 있었다. 어린아이들은 보이지 않았다. 행사가 시작되고 몇 사람이 차례로 나와서 인사말을 했다. 그리고 몇 사람에게 감사장이 전달되었다. 점자로 만들어진 너의 책이 호명되고 너는 그 책을 받으러 앞으로 나갔다. 도서관장의 손을 통해 내게 전달된 책은 판형이 기존의 책보다 2배는 큰데 가벼웠다. 박수소리가 들리고 너는 내 손에 들린 책을 가지고 자리로 돌아왔다. 행사가 계속 이어졌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에게 상패가 수여될 때 너는 점자로 된 책을 펼쳐보았다.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다. 하얀 백지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찍혀 있었다. 블랙홀에 빠진 듯한 느낌이었다. 잘 알고 있는 계단이라 생각해보지 않고 딴 생각을 하며 내려가다가 헛디뎌 저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떨어진 느낌. 하얀 백지 위에 너는 한 문장도 해독할 수 없는 바늘구멍만한 점자들의 난무. 첫 장을 넘겨보고 둘째 장을 넘겨보고 셋째 장을 넘겨보다가 너는 책을 덮었다고 엄마에게 말해주었다.
너의 엄마가 너희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있었기 때문에 너는 다음 이야기도 해주었다. 행사의 마지막은 네가 그들 앞에 서서 작품 얘기를 하는 것이었다. 점자책을 무릎에 얹은 채 앉아있던 너는 이름이 호명되자 책을 그대로 들고 나갔다. 점자책을 단상에 내려놓고 그들을 바라보았을 때 너의 등은 고추 세워졌다. 앞이 보이지 않는 400여 명의 사람들 앞에 서자 어디에다 눈을 둬야 할지 막막해졌다. 그래서 어쨌냐? 너희 엄마가 물었다. 너에게 주어진 50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다고 대답했다. 너는 누군가의 눈을 보면서 얘기하는 타입이다. 너는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의 눈의 분위기에 따라서 얘기를 다 하기도 하고 반만 하기도 하는 사람이다. 어떤 눈앞에서는 너도 처음 해보는 이야기들이 끌려 나오기도 했다. 네가 그렇다는 것을 너희 엄마는 알고 있을까? 400여 명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너는 어떤 눈을 응시하고 말을 시작해야 할지 난감했다. 어떤 눈은 감겨있고 반쯤 뜬 눈도 있었으며 어떤 눈 위엔 색안경이 쓰여져 있고 주름진 어떤 눈은 긴장하고 있는 너를 빤히 보고 있는 것 같이 여겨지기도 했다. 일제히 너를 향했으나 너를 보지는 못할 눈들 앞에서 너는 고독해졌다. 그 눈들 앞에서 작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다. 그렇다고 다른 이야기, 이를테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기에도 적절치 않았다. 인생 이야기는 네가 그들에게 해주기보다 그들이 네게 해주는 게 옳다고 너는 생각했다. 막막해진 내가 마이크에 대고 내뱉은 첫 마디는 무슨 얘기를 해드릴까요? 였다. 그들이 와 웃었다. 어떤 이야기라도 다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것이었을까? 아니면 초청이 되어 와서 바짝 긴장하고 있는 너를 풀어주기 위한 웃음이었을까? 40대 중반의 남자가 작품 얘기를 하러 왔잖아요 라고 너의 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남자의 눈은 단상에 너를 향하긴 했으나 감겨 있었다. 너는 그의 감긴 눈을 보며 그들이 만들어준 점자책에 실린 작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책을 쓰게 된 동기와 그 책을 쓰는 도중에 너의 마음이 겪은 일들과 다 쓴 뒤에 그 책에 대해 네가 가지게 된 소망들. 너는 놀랐다. 그들은 그동안 네가 만난 어떤 사람들보다 너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들이 너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것이 그들이 몸짓에서 느껴졌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한 발을 앞으로 내밀었고 누군가는 상체를 앞사람 쪽으로 바싹 당겨놓고 듣고 있었다. 너는 그들의 문자를 단 한 문장도 해독할 수 없는데 그들은 네가 쓴 책을 읽고 질문을 하고 소감을 말했다. 그 책에 대해 그들은 우호적인 감정을 내비치는 사람들을 그 책에 대해 그들처럼 우호적인 감정을 내비치는 사람들을 그때껏 만나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고 엄마에게 말해주었다. 너의 얘기를 가만 듣고 있던 엄마는 그 사람들은 그래도 네가 쓴 책을 읽었구나 라고 말했다. 엄마와 너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다. 엄마가 더 말해보라고 했다. 너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들 중 어떤 이가 손을 들고 질문을 해도 되느냐 말했다. 너는 그러라고 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인데도 그는 여행 다니는 게 취미라고 했어, 엄마. 엄마는 너의 얘기에 다시 귀를 기울였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가 여행하는 곳은 어디일까? 너는 순간 멍해졌다. 그는 네가 아주 오래전에 쓴 글 중에 페루가 배경인 작품이 있다고 했다.
그 작품 속의 화자가 마추픽추라는 곳으로 가는데 거기 기차가 뒤로 가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자기는 그 작품을 읽고 페루에 가서 그 기차를 타보고 싶은 꿈이 생겼다고 했다. 그는 네가 직접 그 기차를 타보았는가 물었다. 네가 10여 년도 전에 쓴 작품을 두고 하는 얘기였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무엇을 꺼내려 했는지 잊어버려 안에서 흘러나오는 찬 공기에 얼굴을 내맡긴 채 한참을 서 있다가 도로 닫기 일수인 내가 10여 년 전 그 작품을 쓰기 직전에 여행한 페루 이야기를 술술 하고 있었다. 페루의 수도 리마, 우주의 배꼽이라 불리웠던 쿠스코, 첫 새벽에 마추픽추행 기차를 타러 갔던 산페드로역, 후진했다가 전진했다가를 수십 번 반복하다가 마추픽추를 향해 출발하던 기차에 대해서 잊고 있던 지명과 나라 이름과 산맥 이름이 생생히 발음되어 나왔어. 잊고 있던 지명과 나라 이름과 산맥 이름이 생생히 발음되어 나왔어. 라고 엄마에게 얘기해 주었다. 너는 여태 본 적이 없는 눈, 너희 어떤 결핍이라도 다 이해해주고 받아들여 줄 것 같은 그런 눈들의 호의를 느끼며 너도 모르게 그 작품에 대해 여태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말까지 하게 되었다고 했다. 엄마가 그게 무슨 말이었느냐 물었다. 너는 다시 쓰면 그렇게 쓰지 않을 것 같다고 했어. 라고 대답했다. 그게 그리 중요한 얘기냐? 엄마가 다시 물었다. 그건 나 스스로 지금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엄마. 너는 외로워져서 엄마의 손을 찾아 쥐었다. 엄마는 어둠 속에서 너를 물끄러미 보더니 그런 말을 왜 숨기고 사느냐, 느끼는 대로 내뱉고 살아라며 너에게 잡힌 손을 빼내 너의 등짝을 쓸어내렸다. 엄마가 커다란 손바닥으로 어린 너의 얼굴을 씻겨주던 그때의 손길이었다. 엄마가 너는 얘기를 참 잘하는구나 칭찬했다. 내가?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얘기를 참 재미나게 하는구나 거듭 말했다. 내 얘기가 재밌었어? 그래, 재밌었다. 내 얘기가 재미있었다고? 너는 마음이 짠해졌다. 너의 얘기가 재미있는 게 아니라 점자 도서관에 다녀오기 전과 후의 네가 엄마에게 얘기하는 방식이 남달랐음을 깨달았다. 도시로 나온 뒤 너는 어땠는가? 너는 엄마에게 늘 화를 내듯 말했다. 엄마가 뭘 아느냐고 대들듯이 말했다. 엄마가 돼서 왜 그래? 책망하듯이 말했다. 엄마가 알아서 뭐 할 건데? 무시하듯 말했다. 엄마가 너를 혼낼 힘이 없어진 걸 안 뒤 너는 엄마가 거긴 왜 가느냐고 물으면 일이 있어서요. 짤막하게 대답했다. 다른 나라에서 책이 번역되었을 때나 혹은 세미나가 있어서 비행기를 타게 됐을 때도 왜 거기 가느냐고 물으면 그냥 일이 있어요. 사무적으로 대답했다. 엄마는 비행기 좀 그만 타라고 했다. 사고가 나면 200명씩 죽는다는데 왜 그걸 타느냐고. 일이 있어서 타는 거예요 하면 너는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은 게냐고 물었다. 그러네 엄마. 나는 시무룩하게 대꾸하면 그만이었다. 너는 엄마에게 너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다. 네가 하는 일이 엄마의 삶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이 느껴졌다. 그런데 엄마는 점자를 보고 네가 느낀 막막함과 400여 명이나 되는 안못 보는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을 때의 낭패스러움에 대해 이야기하자 남아있던 두통을 씻어낸 듯이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었다. 언제부턴가 엄마와 너의 대화는 간소해졌다. 그것도 얼굴을 마주보고 하기보다는 전화기를 사이에 두고 이루어졌다. 너의 말은 주로 밥은 먹었는가? 아픈 데는 없는가? 아버지는 어떤가? 감기 조심하라. 돈을 붙였다. 라는 것들이었고 엄마의 말은 김치 담가 붙였다. 꿈자리가 사납다. 쌀을 붙였다. 청국장을 붙였다. 익모초를 다려 붙였다. 택배기사 전화할 테니 전화기 꺼놓지 마라. 는 것들이었다. 네가 쓴 한 권의 책은 그들이 문자인 점자로 만들어 놓으니 4권이 되었다.
그 책이 담긴 종이 가방을 한 손에 든 채 그들과 작별을 하고 나니 도시로 돌아가는 비행기 시간이 2시간 남았다. 2시간이나 남았다. 단상에 서서 그들이 눈을 피해 창 쪽으로 눈길을 주었을 때 뜻밖의 크고 작은 배들이 정박해 있는 항구가 내보이던 게 떠올랐다. 항구가 가까이 있으니 어시장도 있겠지 생각했다. 택시를 타고 어시장에 데려다 달라고 했다. 타지에 가서 시간이 생기면 시장 구경을 다니는 게 너희 취미다. 평일인데도 어시장은 벅적벅적했다. 어시장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중형차만한 개복치를 두 사람이 달라붙어 해부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하도 커서 참치인가 물었더니 상인이 개복치라고 했다. 제목이 기억나지 않는 어떤 문학작품에서 바닷가 출신인 여주인공이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도시의 어마어마한 수족관을 찾아가 물속을 헤엄치고 있는 개복치와 대화를 나누던 게 생각났다. 여주인공은 자기가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연하의 남자와 다른 도시로 떠나버린 엄마에 대해 원망을 늘어놓고 험담을 하면서도 나중엔 그래도 난 엄마가 보고 싶어. 이 말을 들어줄 사람은 너밖에 없어, 개복치야. 토론하곤 했다. 저게 그 개복치인가 싶었다. 생선 이름치곤 독특해서 네가 개복치요? 확인하니 만보라고도 부릅니더. 닐리리 만보요 했다. 닐리리 만보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야 점자 도서관에 들어서서 그들과 헤어질 때 너를 짓누르던 긴장이 풀어졌다. 머리가 사람 얼굴보다 더 큰 살아있는 문어들, 싱싱한 전복들, 서울보다 3배는 값이 싼 갈치, 고등어, 꽃게 사이를 오가다가 너는 왜 엄마를 생각했을까? 개복치 때문이었을까? 어시장에서 엄마를 생각해보긴 처음이었다. 섣달에 있는 제사를 준비하느라 엄마와 함께 우물에서 홍어 껍질을 벗기던 일도 떠올랐다. 살점에 딱 달라붙은 거무튀튀한 홍어 껍질을 벗기는 사이 꽁꽁 얼어붙은 엄마의 손. 웬만한 어린애 몸통만한 문어를 삶아서 매달아 놓는 가게를 지나가다 너는 15,000원을 주고 살아있는 문어를 한 마리 샀다. 양식이긴 해도 다시마와 미역을 먹고 자란다는 전복도 샀다. 서울로 가져갈 거라는 말에 상인은 2,000원을 더 내면 아이스박스에 담아주겠다고 했다. 살아있는 문어와 전복이 담긴 아이스박스를 들고 어시장을 나와서도 비행기 시간은 한참 남아있었다. 너는 한 손엔 그들이 만들어진 점자책을, 또 다른 손엔 아이스박스를 든 채 다시 택시를 타고 이번엔 바다로 가자 했다. 어시장에서 모래를 밟을 수 있는 바다까지는 3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11월의 바다는 데이트 중인 남녀 2쌍 외에는 텅 비어 있었다. 모래밭이 길어 바닷물이 닿는 곳까지 걸어가다가 2번이나 넘어질 뻔했다. 바닷물이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잔모래에 엉덩이를 대고 앉았다. 바다를 보고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뒤를 돌아보니 네가 택시에서 내린 도로 건너편으로 상가와 아파트들이 줄비하게 바다를 향해 있었다. 이곳 사람들은 무더운 한여름밤이면 바다로 뛰어들어 해수욕을 하고 집에 가서 샤워를 해도 되겠구나 생각했다. 바다를 보고 있다가 무심코 종이가방에서 점자책을 한 권 꺼내 펼쳐봤다. 페이지마다 무수하게 적힌 흰 점들이 11월의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다. 너는 바닷가의 햇볕 아래서 해독할 수 없는 점자를 손으로 짚어보다가 너에게 문자를 처음 가르쳐준 이는 누구였나를 생각했다. 작은 오빠다. 옛집의 마루에 엎드려 있는 작은 오빠와 너. 그 곁의 엄마. 작은 오빠는 성품이 온화했다. 엄마의 말을 가장 잘 듣는 이기도 했다. 너에게 글자를 가르치라는 엄마의 지시를 어기지 못하고 작은 오빠는 따분한 표정을 지으며 너에게 아라비아 숫자와 우리말의 자음 모음을 반복해서 쓰게 했다. 왼손잡이인 너는 글씨도 왼손으로 쓰려 했다. 그때마다 작은 오빠는 너의 왼손등을 대나무자로 내리쳤다. 그것도 엄마의 지시였다. 너는 왼손과 왼발을 쓰는 게 편한데 엄마는 왼손을 쓰면 인생에 울 일이 많이 생긴다고 했다.
네가 부엌에서 왼손으로 밥을 푸고 있으면 엄마는 주걱을 빼서 오른손에 쥐어주었다. 그래도 왼손을 쓰면 이번엔 주걱을 빼앗아 어찌 그래 말을 안 듣냐. 너희 왼손을 내리쳤다. 너희 왼손은 부어올랐다. 그런데도 작은 오빠가 보이지 않는 사이 너는 얼른 연필을 왼손에 옮겨쥐고 팔자를 그리기 위해 동그라미 2개를 그려 붙여놓았다. 그러곤 얼른 오른손으로 연필을 바꿔쥐었다. 오빠는 네가 팔자를 쓴 게 아니라 동그라미 2개를 붙여놓은 걸 금세 알아보곤 손바닥을 대라고 하고 대나무자로 맞는 벌을 주었다. 네가 작은 오빠에게 문자를 배울 때마다 엄마는 양말을 깁거나 마늘을 까면서 마루에 엎드려 글자를 쓰고 있는 너를 건너다 보았다는 생각. 네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너의 이름을 쓰고 엄마 이름을 쓰고 드디어 더듬더듬 책을 펼쳐놓고 읽게 되었을 때 박하꽃처럼 되던 엄마의 얼굴이 네가 읽을 수 없는 점자 위로 겹쳐졌다. 너는 바닷가의 모래밭에서 일어섰다. 엉덩이에 묻은 모래를 털지도 않고 바다를 등지고 걸음을 재촉했다. 서울로 가는 비행기를 포기하고 P시에서 L시까지 택시를 타고 와 엄마의 집이 있는 J시로 가는 기차로 갈아탔다. 거의 2계절 동안 엄마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주 오래전 한 교실이 떠오른다. 60여 명의 아이들이 중학교 입학 원서를 쓰는 날이었다. 그날 원서를 쓰지 않으면 중학교에 가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원서를 쓰지 않는 아이들 중에 너도 속해 있었다. 너는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오히려 그 전날 밤 아파서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엄마가 소리를 질렀던 게 마음에 걸렸다. 엄마는 이 시골 딱지에서 가진 것도 없으면서 여자아이를 학교까지 보내지 않으면 저 애가 앞으로 이 세상을 무슨 힘으로 살아가느냐고 병석의 아버지에게 고함을 질렀다. 아버지는 몸을 일으켜 대문 밖으로 나가버렸고 엄마는 마루의 밥상을 들어 마당에 내던졌다. 자식 새끼 학교도 보낼 수 없는 살림 살면 뭐하느냐. 다 부셔버릴란다 했다. 너는 학교를 가지 않아도 좋으니 엄마가 성질을 좀 가라앉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엄마는 밥상을 내던지는 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아 광문을 열었다가 쾅쾅 닫고 빨래줄에 걸린 빨래들을 주르륵 손으로 훑어 뭉개서 바닥에 패대기 쳐버렸다. 그러다 우물가에서 엄마를 바라보고 있는 너에게로 오더니 머리에 쓰고 있던 수건을 벗어 너희 코에 갖다 댔다. 코를 풀어라 했다. 엄마가 늘 머리에 쓰고 다니던 수건에서는 진한 땀냄새가 맡아졌다. 너는 코를 풀고 싶지 않았다. 더구나 냄새나는 그 수건에 대고는. 그런데도 엄마는 자꾸 코를 힘차게 팽 풀라고 했다. 네가 머뭇거리자. 그래야 눈물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아마도 네가 거의 울 듯한 표정으로 엄마를 보고 있었던가 보다. 코를 풀라는 것은 울지 말라는 뜻이었다. 너는 엄마의 강요에 못 이겨 엄마가 대준 수건에 코를 팽 하고 풀었다. 엄마의 수건에서 풍겨오던 땀냄새와 너의 코가 뒤섞였다. 네가 코를 푼 수건을 그대로 쓰고 엄마가 교실에 나타났다. 엄마는 담임선생님과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담임선생님은 곧 너에게 중학교 입학원서를 갖다 내밀었다. 입학원서에 이름을 쓰면서 네가 고개를 들어보니 엄마가 복도 유리창에서 네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너의 눈과 마주치자 엄마가 머리 수건을 벗어 흔들며 환하게 웃었다. 엄마의 유일한 폐물인 왼속 중지에 끼어있던 노란 반지. 중학교 입학금을 낼 때쯤 엄마의 왼손 중지엔 반지가 사라지고 너무 오래 껴 깊이 팬 자국만 남아있었다. 엄마의 두통은 수시로 엄마의 육체를 공격했다. 네가 그날 밤 한밤중에 갈증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어둠 속에서 너희 책들이 이득히 너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안식년을 맞이한 그를 따라 일본에 1년 동안 나가 있었을 때 짐을 정리하려고 보니 책이 가장 문제였다. 어찌할까 궁리를 하다가 오랜 세월 너와 함께 있어준 책들 대부분을 엄마의 집으로 내려보냈다.
엄마는 너의 책을 받자 방 하나를 비우고 그곳에 책들을 진열했다. 그 후로 다시 가져가지 못했다. 너는 이 집에 오면 언제나 그 방에 옷을 벗어두고 가방을 내려놓았다. 자고 갈 때는 엄마도 그 방에 이부자리를 깔아주곤 했다. 뿌연 어둠 속에서 책들을 올려다보다가 부엌으로 나왔다. 물을 마시고 방으로 돌아오다가 엄마는 잘 자는지 궁금해 슬며시 엄마의 방문을 밀어보았다. 이부자리 속이 텅 빈 것 같았다. 너는 엄마 불러보았다. 대답이 없었다. 벽을 더듬어 형광등 스위치를 올렸다. 엄마는 없었다. 너는 거실에 불을 켜고 세면장 문을 열어보았으나 거기에도 엄마는 없었다. 엄마, 엄마? 연거푸 부르며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다. 새벽바람이 옷 속으로 파고들었다. 마당에 불을 켜고 얼른 헛간 평상 쪽을 바라보았다. 엄마는 거기 누워 있었다. 마당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뛰어내려가 엄마에게 다가갔다. 엄마는 낮에 그랬던 것처럼 양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손을 이마에 얹고 잠들어 있었다. 맨발이었다. 추운지 10발가락이 안으로 오므라들어 있었다. 소박한 밥상을 차려 저녁을 먹은 시간과 엄마와 함께 집을 사이에 두고 마당을 돌며 나눈 얘기들이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다. 11월의 새벽이었다. 이불을 가져와 엄마에게 덮어주었다. 양말을 꺼내와 맨발에 신겨주었다. 그리고 엄마가 정신이 들 때까지 엄마 옆에 앉아 있었다. 엄마는 농사일 말고 돈을 벌 방법을 연구하더니 헛간에 누룩틀을 들여놓았다. 밭에서 수확한 통밀을 거칠게 찧어서 물과 섞은 후 누룩틀에 넣고 누룩을 찍어냈다. 누룩이 발효될 때면 온 집안에 누룩뜬내가 났다. 누룩뜨는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엄마는 누룩 냄새를 돈 냄새라고 했다. 마을에 두부를 만드는 집이 있는데 엄마가 잘 발효된 누룩을 가져가면 대신 양조장에 넘기고 돈을 받아 엄마에게 주었다. 엄마는 그 돈을 하얀 사기 중발에 담고 그 위에 중발 17개를 덮어갠 뒤 찬장 맨 위에 올려놓았다. 사기 중발이 엄마에겐 은행이었다. 누룩 빚은 것만 아니라 엄마는 돈이 생기면 모두 그곳에 담아두었다. 네가 등록금 고지서를 가져가면 엄마는 사기 중발 속에 모아둔 돈을 꺼내 세어 너의 손에 쥐어주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떠보니 너는 헛간의 평상에서 자고 있었다. 엄마는? 싶어 살펴보니 엄마는 없고 부엌에서 도마소리가 났다. 얼른 일어나 부엌으로 가봤다. 엄마는 도마에 물을 올려놓고 썰려던 참이었다. 엄마가 쥐고 있는 칼은 위험해 보였다. 생채를 만들 때면 칼을 보지 않고도 물을 탁탁탁 쳐내던 엄마의 칼질이 아니었다. 칼을 잡은 엄마의 손은 불안정했고 칼은 자꾸만 무에서 비껴나 도마에서 미끄러졌다. 그러다가 무가 아니라 엄마의 검지를 썰고 말 것 같았다. 엄마, 잠깐. 보다 못한 네가 엄마의 칼을 받아쥐었다. 내가 썰게 엄마. 네가 도마 앞으로 갔다. 엄마는 주춤하는 것 같더니 이내 도마 앞에서 물러났다. 개수대의 쇠바구니 속에는 아이스박스에서 꺼낸 문어가 죽은 채로 뻗어 있었다. 가스레인지에는 스테인리스 찜솥이 올려져 있었다. 엄마는 찜솥 바닥에 물을 깔고 문어를 찔 생각이었던 것 같다. 문어는 찌는 게 아니라 데치는 거 아니냐고 물으려다가 너는 그만두었다. 엄마는 네가 썰어놓은 물을 찜솥 바닥에 깔았다. 그 위에 받침대를 맞추어 문어를 집어 통째로 올려놓고 뚜껑을 닫았다. 오랜 습성. 엄마는 생선에 익숙하지 않았다. 생선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지도 않았다. 엄마에겐 고등어나 꽁치나 갈치나 통틀어 비린 것으로 통했다. 콩을 부를 때 강낭콩, 메주콩, 흰콩, 검정콩 일일이 가려 말해주는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엄마는 생선이 생기면 회를 치지도 굽지도 조리지도 않고 무조건 소금에 간했다가 쪄먹었다. 고등어나 갈치도 고춧가루와 마늘과 풋고추를 넣은 양념간장을 해서 밥물에 얹어 쪘다. 예나 지금이나 너희 엄마는 회는 입에 대지 않았다. 회를 먹는 사람들을 보면 생선의 살점을 생으로 먹다니 대체 무슨 짓이람? 하는 표정으로 눈까지 찡그려가며 바라보곤 했다. 17살 적부터 지금까지 홍어를 쪄내야 했던 엄마는 문어도 찔 모양이었다.
곧 부엌엔 무와 문어 익는 냄새가 번졌다. 부엌에서 엄마가 문어를 찌고 있는 모습을 보니 홍어 생각이 났다. 엄마의 집이 있는 고장 사람들이 제사상엔 항상 홍어가 올라왔다. 봄 제사와 여름 제사 2번, 겨울 제사 2번을 거쳐야 엄마의 1년이 갔다. 설과 추석 명절 2번까지 합하면 엄마가 우물에 주저앉아 껍질을 벗겨야 하는 홍어는 7마리였다. 보통 엄마가 사오는 홍어는 가마솥 뚜껑만 했다. 너희 엄마가 어느 날 시장통에서 붉은 홍어를 사와 우물에 철퍼덕 내려놓으면 제사가 가까워졌다는 뜻이었다. 겨울 제사 때 물만 닿아도 금세 바닥이 쩍 소리를 내며 살얼음판이 되는 날씨에 홍어 껍질을 벗기는 일은 고역이었다. 너희 손은 얇고 엄마의 손은 두툼했다. 엄마가 얼어서 빨개진 손으로 홍어 껍질에 칼집을 내어주면 너는 너의 어린 손가락이 그걸 잡아당겼다. 껍질이 쭉 벗겨지면 좋으련만 3cm도 못 되어 끊겨버리곤 했다. 끊어진 자리에 다시 칼집을 내는 일이 반복되었다. 살얼음판이 된 우물가에 엉덩이를 들고 앉아서 홍어 껍질을 벗기고 있는 엄마와 너희 모습은 그 집의 겨울 풍경이기도 하다. 마치 필름을 재생하는 것처럼 해마다 똑같이 반복되던 홍어 껍질 벗기기. 어느 해 겨울 엄마는 맞은편에 앉아있는 너의 곱은 손을 물끄러미 보더니 이깟 안 벗기면 어떠냐며 홍어 껍질을 벗기기를 멈추고 씩씩하게 칼로 홍어를 탁탁 투막쳤다. 제사상에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홍어가 나오기는 처음이었다. 아버지가 홍어가 왜 이러냐 물었다. 엄마는 껍질을 벗기지 않았을 뿐 똑같은 홍어요 대꾸했다. 제사 음식은 정성인데 고모가 뒤에서 불만을 토로했다. 그럼 성님이 벗겨보시오. 엄마도 지지 않았다. 그 해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 제상에 오른 홍어는 다음 해의 굳은 일 앞에서 늘 말거리가 되었다. 감히 열리지 않은 일도, 자치기를 하던 오빠가 날아오는 막대기에 눈이 찔린 일도,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한 일도, 사촌들끼리 싸운 일도 모두 엄마가 홍어 껍질을 벗기는 정성도 없이 제사를 지냈기 때문이라고 고모는 궁시렁거렸다. 엄마는 찐 문어를 도마에 올려놓고 칼로 썰어보려고 했다. 그러나 여전히 칼이 엇나갔다. 물을 자를 때와 마찬가지였다. 내가 할게 엄마. 내가 또 칼을 받아주었다. 무 냄새가 밴 뜨거운 문어를 썰어 그중 한 점을 집어 촉고추장에 찍어 엄마에게 내밀었다. 항상 엄마가 너에게 해주던 일이다. 그럴 때면 너는 젓가락을 내밀어 받으려고 했다. 엄만 그리 먹으면 맛이 덜하다. 그냥 해봐라 했다. 엄마는 젓가락을 집어 받으려고 했다. 그러면 맛이 덜해 엄마. 그냥 해봐. 벌어진 엄마의 입속에 찐 문어 한 점을 밀어 넣었다. 너도 한 점 집어 입안에 넣었다. 찐 문어는 산뜻하고 물컹하고 부드러웠다. 아침부터 웬 문어를 싶었으나 엄마와 너는 부엌에 선 채로 도마 위의 문어를 손으로 집어먹었다. 문어를 씹으면서 너는 문어를 집으려다가 자꾸만 놓치는 엄마의 손을 보았다. 네가 다시 집어주었다. 나중에 엄마는 스스로 문어를 집어먹는 걸 체념하고 네가 엄마의 입속에 문어를 넣어주기를 기다렸다. 엄마의 손은 집중력이 없어 보였다. 문어를 씹으며 너는 어머니 하고 불렀다. 엄마를 어머니라고 부르기는 처음이었다. 어머니, 나랑 오늘 서울 가자 했다. 너희 엄마는 신이나 가자 했다. 산요? 그래, 산. 여기 어디에 산에 다닐 때가 있어요? 신이나가 아니라 너의 엄마는 산이나 가자 했다. 앉아서 읽었더니 엉뚱하게 읽었네요. 너의 엄마는 산이나 가자 했다. 산요? 그래, 산. 여기 어디에 산에 다닐 때가 있어요? 내가 낸 산길이 있어야. 서울 가서 병원 가자. 나중에 언제? 큰애 입시시험 끝나면. 엄마가 말한 큰애란 큰오빠의 딸이다. 오빠네랑 말고 나랑 가면 되지 병원에.
괜찮다. 이러다 괜찮아. 한의원도 다니고 있고 물리치료도 받고. 엄마를 설득할 수가 없었다. 엄마는 한사코 나중에 가겠다고 했다. 엄마는 너를 물끄러미 보더니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어디냐고 물었다. 작은 나라? 느닷없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어디냐고 묻는 엄마가 낯설어 이번엔 네가 물끄러미 엄마를 보았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어디지? 생각하면서 엄마는 곧 무심한 표정이 되더니 너에게 언젠가 그 나라에 가게 되거든 장미묵주를 하나 구해달라고 했다. 장미묵주요? 장미나무로 만든 묵주 말이다. 엄마는 힘없이 너를 보았다. 묵주가 필요해서요? 아니다. 그 나라의 묵주가 갖고 싶어. 엄마가 말을 멈추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혹시 가게 되면 구해다 줘. 너는 어디든 갈 수 있잖아. 엄마와의 대화는 거기서 끊겼다. 너는 어디든 갈 수 있잖아 라고 말한 뒤 엄마는 부엌에서 단 한마디도 더 하지 않았다. 너희 모녀는 찐 문어로 아침을 먹고 대문을 나섰다. 뒷산의 밭두둑 몇 개를 타고 넘어 산길로 접어들었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닌데도 오롯이 길이 나 있었다. 그 길에 떡갈나무며 상수리 나무 잎이 떨어져 수북이 쌓여 있어 신발 밑이 폭신폭신했다. 이따금 그 길을 타고 넘어오는 나무 줄기들이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앞에 걸어가던 엄마가 나무 줄기들을 뒤로 젖혀주기도 했다. 네가 지나가면 엄마는 나무 줄기를 내려놓았다. 새가 후두둑 저편으로 날아갔다. 여길 자주 와? 누구랑요? 누구랑은 같이 올 사람이 이기는 허냐? 엄마가 혼자서 이 길을? 너는 다시 한번 엄마에 대해서 안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누구라도 혼자 오기엔 으슥한 길이었다. 이따금 대나무들이 우거져 하늘조차 가렸으니까. 왜 이 길을 혼자서 다녀? 네 이모가 죽고 난 뒤에 그냥 한 번 와본 길인데 한 번 와보니 자꾸 오게 되더라. 얼마나 걸었을까. 산길의 어느 구름에서 엄마가 걸음을 멈추었다. 엄마 옆으로 가서 엄마가 바라보는 쪽을 함께 보다가 너는 이 길 소리를 내질렀다. 여기가 그 길이었던가? 까마득히 잃어버린 길이었다. 어렸을 때 외가에 다니던 지름길. 마을길을 가로질러 가는 큰 길이 난 후에도 사람들이 곧잘 이용하던 산길이었다. 외가에 제사가 있던 날 마당의 닭을 한 마리 새끼줄에 묶어가지고 이 길을 가다가 놓쳐서 헤매며 찾아다니던 그 길이었다. 한 번 놓친 닭은 끝내 다시 잡을 수가 없었다. 그때 닭은 어디로 갔을까? 그 길이 이렇게 변했는가? 눈 감고도 찾아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구름이 없었으면 너는 끝내 그 길이라는 걸 알아채지 못했을 것이다. 구릉에 서서 엄마는 외가 쪽을 바라봤다. 이제 그곳엔 누구도 살지 않았다. 한때 50호는 되었을 외가 마을 사람들은 모두 타지로 이주했다. 헐지 않은 빈집이 몇 채 남아있으나 앵기척이 끊긴 마을이었다. 엄마 혼자 여기 와서 이제는 아무도 살지 않는 태어난 마을을 내려다보곤 했었는가? 엄마 혼자 여기 와서 이제는 아무도 살지 않는 태어난 마을을 내려다보곤 했었는가? 너는 엄마의 허리에 팔을 둘렀다. 그러고선 다시 한번 함께 서울에 가자고 했다. 엄마는 너희 말에 대답을 않고 진돗개 이야기를 꺼냈다. 그렇잖아도 개집에 개가 없어서 궁금했는데 물을 새가 없었다. 1년 전 여름에 집에 갔을 때 진돗개 한 마리가 헛간 옆에 매어 있었다. 날은 쨍쨍 더운데 개줄을 어찌나 바투매어 놨는지 숨을 헐떡거리는 개가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이 느껴졌다. 너는 엄마에게 개줄을 풀어주라고 했다. 엄마는 줄을 풀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앞을 지나갈 수 없다고 했다. 시골에 사는 개한테 저렇게 쇠줄을 채워 묶어놓다니. 너는 그때 엄마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와 인사도 제대로 나누기도 전에 개 때문에 실랑이를 벌였다. 설날 아침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60페이지까지 읽겠습니다.